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되면서 1% 턱걸이 성장에 그쳤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한은은 현재 저물가 기조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한편에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물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졌다 하면은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란 말이죠. 일단 물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단기적으로 물가가 내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을 더 많이 해서 공급이 느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소비자들이 물건을 더 사서 수요가 감소하는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물가가 굉장히 낮은 이유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불경기에 진입하면서 소비랑 투자를 굉장히 빨리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요. 연초 대비 한 10% 하락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수산물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약 20% 하락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무상 급식과 무상 교복을 공급하면서 이런 제품에 대한 가격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내수의 두 축인 소비랑 투자가 동시에 하락하고 소득이 감소해서도 그러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런 소비랑 투자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올해 들어 7월까지 내내 0%대 이 상승률을 유지했다가 지난달에 좀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1965년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네,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즉 디플레이션을 기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부 공식 기록으로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기 때문에 0% 물가 상승으로 기록은 될 텐데요. 정확히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0.04%입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께서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텐데 우리나라가 항상 다른 나라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그리고 60, 70, 80년대는 물가가 무려 25% 이상 항상 올랐던 격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일반화된 현상이어서 90년대 장기 불황 이후에는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항상 디플레이션이 있었고요. 이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게 결국 사람들이 소비랑 투자를 미루게 되고 자꾸 새로 물건을 사는 것을 기다리게 됨으로 인해서 고용도 감소하고 생산도 감소해서 더 경기 악화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물가 상황을 디플레이션, D의 공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부는 일단 디플레이션 우려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걸까요? 정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지금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하였는데 IMF 정의에 의하면 이런 현상이 2년 이상 지속되어야지 정식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약 500여 가지 물건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근데 그중에 가격 변화가 굉장히 심한 것들이 농수산물이나 에너지 관련 품목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외하고 따로 계산하는 게 근원 물가 지수와 근원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책 결정을 할 때는 근원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참조하게 되는데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사실 0.9% 7월에 상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으로 가는지는 1년 정도 더 지켜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의 이 가능성에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물가가 또 부진한 상황을 좀 갖고 있는데 좀 일본처럼 장기 불황을 겪는 건 아닌지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1992년에 장기 불황이 시작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의 폭락입니다. 동경의 주택 가격이 거의 50% 폭락했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물가 우려에다 저성장 우려까지 겹친 그런 상황인데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뭐 당초 예상대로라면 1.1%는 될 것이라고 봤는데 네. 어제 1%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게 종합적으로 나타난 게 말씀하신 성장률이 1% 정도로 2분기에 나타난 것인데요. 지금 국내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두 가지 내수의 버팀목이 투자와 소비입니다. 네. 근데 소비는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승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7월까지 거의 3% 성장하다가 8월부터는 2%에서 1%로 낮아졌습니다. 예. 따라서 전체 성장의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굉장히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진짜로 심각한 것이 투자입니다. 예.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6%가 줄었고 설비 투자는 거의 10%가 작년에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예. 또한 수출도 거의 10달 이상 계속 10% 이상으로 줄고 있어서 이대로 가는 상황에서 소비가 더 준다고 하면은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더 준다고 하면은 성장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정부는 성장세 약화를 우려해서 이미 올해 추경 예산을 좀 편성한 데 이어서 내년도 예산을 514조 원, 뭐 네. 슈퍼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뭐 네.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나서는 모습인데 과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 정부가 그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기로 이미 올해부터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슈퍼 예산을 통해서 더 확장적인 정책을 실행할 것이 확실한데 이때 중요한 것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어떻게 도와주느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 즉 정부만 확장적인 정책으로 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통화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경기가 회복된 예는 없습니다. 예.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은행과 통화정책과의 조화로운 정책 집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이 올해 중앙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300조 정도인데 예. 7월 현재 지금 거의 72%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달이 이제 7월 이후에는 5달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예산은 30% 남아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정부가 상당히 당황한 것 같고 연말에 가면서 이 경기 하락을 멈출 수 있는 이 재정 집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이 공기업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LH공사나 도로공사를 통해서 건설 집행을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재정 집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우리나라 내부적인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많지 않습니까? 뭐 미중 무역 갈등도 그렇고요, 또 일본 수출 규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우리가 언론이나 국민분들께서는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 사실 관심이 많이 쏠려 계신데요. 그렇죠. 진짜로 우리한테 영향을 현재 주고 있는 것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입니다. 예. 그 미국이 중국에게 너무 무역 흑자가 커서 불만이라고 얘기할 때 중국이 말하는 논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막대하게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돈을 버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중국이 그 아이폰을 수출하면 그 부품으로 들어가는 LCD 패널이나 반도체는 한국에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수출은 10% 줄어들었지만 대중국 수출은 21% 줄었습니다. 예. 거의 2배가 넘게 줄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대중국 수출이 거의 15% 줄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0.2%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경제가 좀 하방 리스크가 좀 커진 상황에서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추가 금리 네. 인하에 나설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10월 다음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하지만 확실한 거는 11월까지는 반드시 0.2% 정도를 내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금리를 내리기 위한 조건이 너무나 성숙하고 있고 예. 특히 9월에 미국의 연준이 0.25% 정도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예. 하지만 한국은행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요. 한국은행 많은 분들은 금리를 더 내린다고 소용이 있겠느냐,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 금리 인하의 효과는 이미 소진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또 금리를 더 내리는 경우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주택시장이나 주식시장의 버블을 걱정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2%로 현재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올해 1% 성장도 어렵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한국 경제가 올해 2019년에 약 2%까지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가 굉장히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 중앙은행도 그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약 2% 성장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2% 성장을 달성하기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제연구기관은 1%대로 1% 후반대로 경제 성장을 예. 다 조정을 하였고요. 예. 홍남기 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2% 초반 성장은 어렵다고 이미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또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금융 정책을 펴면서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는 일종의 그 약과 같은 진통제와 같은 역할밖에 못하니까 그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경제 체질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